대한민국 육군 제7보병사단 사단 장실의 공기는 언제나 무겁고 차가운 위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박진태 소장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군복에 달린 화려한 약장들을 만족스러운 눈빛으로 천천히 훑어보았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자부심과 3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군에서 쌓아올린 그의 권위는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견고한 성벽과도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수천 명의 병사들이 다가올 사단 창설 기념식을 위해 땀을 흘리며 오열을 맞추고 있었지만 박진태에게 그들은 단지 자신의 위협을 빛내줄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절대적인 지배자로 군림하고 있었으며 그 사실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달콤한 마약처럼 느껴졌다. 박진태는 굵은 시가를 입에 물고 천천히 연기를 내뿜으며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혐오스럽다는 듯이 바라보았다. 국방부에서 파견된 군수지원 평가단이 오늘 도착한다는 내용이었는데 그는 이런 형식적인 절차가 자신의 귀한 시간을 뺏는다고 생각했다. 전방부대의 기강을 점검하고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단장에게 고장 물자 관리나 서류 쪼가리를 검사하러 오는 외부인들은 성가신 파리 때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비서실장인 김중령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올 때까지도 미간을 찌푸린 채 불쾌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으며 그의 표정만으로도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가는 듯했다. 김중령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거수경례를 붙이며 평가관이 도착했음을 알렸지만 박진태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을 응시했다. 김중령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는데 이는 사단장의 기분이 좋지 않을 때마다 부하들이 겪어야 하는 본능적인 공포였다. 박진태는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그들을 들어오게 하라고 지시했고 마음속으로는 대충 접대나 하고 돌려보낼 생각뿐이었다. 그는 육군사관학교 후배나 덩치 큰 장교가 들어올 것이라 예상하며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 앉았고 책상 위에 다리를 올려놓을까 잠시 고민하다가 체면을 생각해서 그만두었다. 그러나 사단장실의 육중한 참나무 문이 열리고 들어온 인물은 박진태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모습이었다. 제복을 입기는 했으나 위압적인 군인의 풍채와는 거리가 먼 다소 왜소해 보이는 체격의 여성이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강서연이었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과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마치 갓 임관한 초임 장교나 행정직 군무원처럼 보였다. 그녀는 박진태의 무례한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걸어들어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를 했지만 박진태의 눈에는 그저 우스꽝스러운 소꿉장난처럼 보일 뿐이었다. 박진태는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재떨이에 거칠게 비벼끄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강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는데 이는 명백히 상대를 무시하고 기선을 제압하려는 의도적인 행동이었다. 국방부에서 감히 사단장인 자신을 감사하러 보내면서 이런 계집애를 보냈다는 사실에 그의 자존심은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 그는 강서연이 내민 신분증과 공문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내용을 읽지도 않고 책상 구석으로 던져버렸으며 코웃음을 치며 그녀를 향해 모욕적인 언사를 내뱉기 시작했다. 자네가 평가관이라고 국방부에 사람이 그렇게 없나? 아니면
내 부대를 아주 우습게 보고 있다는 뜻인가. 박진태의 목소리는 굵고 거칠었으며 방 안을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위협적이었다. 그는 강서연이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아니라는 점을 신분증에서 확인하자마자 경멸감은 더욱 커졌다. 그에게 있어 군대, 특히 야전부대의 지휘관급 영역은 남성들의 성격이자 엘리트들의 리그였고, 비사관학교 출신의 여성 장교가 자신의 영토에 발을 들인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나 다름없었다. 강서연은 박진태의 도발적인 질문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차분한 어조로 자신의 임무를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고, 정확한 발음과 논리적인 문장은 그녀가 만만치 않은 인물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번 방문이 정기적인 군수 물자, 운용 실태 점검이며 사단 내의 모든 창고와 장부에 대한 접근 권한이 국방부 장관에 승인해 부여되었음을 명확히 고지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적인 태도는 오히려 박진태의 화를 돋우는 촉매제가 되었고, 그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말을 끊었다. 이봐, 아가씨. 여기는 서울의 따뜻한 사무실이 아니야. 피와 땀 냄새가 진동하는 최전방 야전 부대라고. 박진태는 의자에서 일어나 천천히 강서연에게 다가갔고, 그의 거대한 덩치는 그녀를 압도하려는 듯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일부러 뒷짐을 지고 그녀의 주변을 천천히 맴돌며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는 강서연 같은 책상 물림들이 현장의 고충을 알 리가 없으며 그저 규정집이나 들먹이며 꼬투리를 잡으러 온 방해꾼이라고 단정지었다. 강서연은 박진태가 뿜어내는 저기를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시선을 피하지 않고 그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어두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박진태의 모욕적인 언행을 마음속의 블랙박스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었으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냉철한 이성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곳에 오기 전부터 박진태에 대한 수많은 풍문과 첩보를 입수한 상태였고, 오늘 그의 반응은 그녀가 가지고 있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박진태는 강서연이 자신의 기세에 눌려 당황하거나 사과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녀의 반응이 없자 더욱 짜증이 솟구쳤다. 그는 그녀의 턱 밑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내 부대에는 내 법이 있어. 국방부 장관이 보냈든 대통령이 보냈든 내 허락 없이는 쥐새끼 한 마리도 창고 문을 열 수 없다. 그는 침을 튀기며 소리쳤고 옆에 서 있던 김중령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박진태는 자신의 말이 곧 법이며 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전형적인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서연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들고 화면을 켜며 입을 열었다. 규정 제32조에 의거하여 평가관은 현장 지휘관에 협조해 즉시 업무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단장님의 협조가 없다면 이는 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말은 기계적일 정도로 사무적이었지만 군법 위반이라는 단어는 박진태의 영린을 건드리는 결정적인 한마디였다. 그는 30년 군 생활 동안 감히 자신에게 법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부하를 본 적이 없었기에 이 상황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박진태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고 목에 핏대가 서며 혈압이 치솟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다. 그는 강서연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를 쳐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그는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손가락으로 출입문을 가리켰다.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져. 김중령. 이 여자를 당장 내보내고 행정반 구석에나 처박아둬. 감히 누구 앞에서 군법을 운운해. 그의 고함 소리는 복도까지 울려 퍼졌고 밖에서 대기하던 보좌관들이 깜짝 놀라 서로의 눈치를 살필 정도였다. 강서연은 바닥에 시선을 떨구지 않고 여전히 고개를 든 채 박진태를 응시했다. 그녀는 그가 이성을 잃고 폭주하는 모습을 보며 이 부대가 얼마나 썩어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지휘관의 인격은 부대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였고 박진태의 오만함은 곧 시스템의 부재와 부패를 의미했다. 그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조용히 발뒤꿈치를 모으며 다시 한번 경례를 했다. 이는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예의이자 선전포고와도 같은 제스처였다. 박진태는 그녀가 물러서지 않고 버티자 마지막 쐐기를 받기로 작정했다. 그는 경멸과 조소가 가득 담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가 귓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다. 잘 들어, 아가씨. 전쟁터는 소꿉놀이 하는 곳이 아니야. 네가 입고 있는 그 군복이 너한테 어울린다고 생각하나.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어깨를 툭툭 치며 비열하게 웃었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밥이나 짓는 게 국가를 돕는 길일 거다. 이건 명령이다. 강서연은 그 순간 아주 미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박진태는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말은 박진태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첫 번째 삽질이자 강서연에게 사냥 개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차갑게 웃으며 생각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곳은 내가 있을 곳이 아니죠. 하지만 당신이 있을 곳은 더욱 아닙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뒤로 돌아서서 사단 장실을 빠져나갔다. 강서연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박진태는 책상 위의 서류 뭉치를 바닥으로 쓸어버리며 욕설을 내뱉었다. 재수 없는 년, 어디서 감히. 그는 씩씩거리며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김중령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줍기 시작했고 박진태는 그런 그를 보며 소리쳤다. 야, 군수참모한테 연락해. 장부 정리 확실하게 해두라고. 전현이 쥐꼬리만 한 먼지라도 발견하면 너희들 다 영창 보낼 줄 알아.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으며 이 작은 소란이 곧 잠잠해질 것이라 확신했다. 복도로 나온 강서연은 잠시 벽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사단 장실 안의 공기가 얼마나 탁하고 썩어 있었는지 밖으로 나오니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작동을 멈추고 안전하게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 갈무리했다. 지나가던 병사들이 그녀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복도 끝에 있는 창문을 통해 연병장을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태양 아래서 고통받는 병사들의 모습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열고 짧은 메시지를 입력했다. 타겟 확인,
예상보다 상태 심각. 즉시 작전 단계 2로 이행함.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메시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평가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국방부 직할 비리수사국의 최정예 요원, 코드네임 심판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박진태가 뱉은 그 오만한 말 한마디는 이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그의 목을 겨누게 될 것이었다. 김중령이 헐레벌떡 사단장실에서 나와 강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평가관님, 죄송합니다. 사단장님께서 요즘 신경이 많이 날카로우셔서 숙소는 영내에 있는 BOQ 독신자 간부 숙소로 배정해 드렸습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지만 강서연은 그가 박진태의 충직한 개 노릇을 하며 비리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향해 무미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랐다. 두 사람은 긴 복도를 걸어 내려가며 묘한 침묵을 유지했다. 벽에 걸린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들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그 중에는 박진태의 거만한 얼굴이 담긴 사진도 걸려 있었다. 강서연은 그 사진을 스쳐 지나가며 눈빛을 번뜩였다. 오늘 밤부터 시작될 은밀한 조사가 이 부대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그리고 저 사진이 언제쯤 떼어지게 될지 그녀는 이미 머릿속으로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있었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그녀의 투지는 더욱 차갑게 불타올랐다. 제7보 병사단의 변경식당은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활기찬 기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칙칙한 회색빛 공간이었다. 배식대 앞에는 훈련에 지친 병사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지만 그들의 식판에 담기는 음식은 형편없을 정도로 부실했다. 퉁퉁 불어터진 국수와 정체를 알 수 없는 멀건 국, 그리고 말라비틀어진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고 식당 내부에는 오래된 기름 쩐내와 곰팡이 냄새가 섞인 불쾌한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식판을 받아들고 병사들 틈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녀의 등장은 주변 병사들에게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장교들이 이용하는 별도의 쾌적한 식당을 마다하고 굳이 사병 식당을 찾은 평가관의 행동은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강서연은 숟가락으로 국을 휘저으며 내용물을 꼼꼼히 확인했는데 고기는커녕 두부 조각조차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국방부에서 지급한 1인당 급식비 예산과 눈앞에 놓인 식단의 단가를 빠르게 비교 계산했다. 장부상으로는 최고급 식자재가 매일 공급되고 있었지만 현실의 식판 위에는 그 예산의 절반, 아니 3분의 1도 투입되지 않은 것이 명백했다. 그녀는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혀 끝에 닿는 맛은 조미료 범벅인 짠맛뿐이었고 영양가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주변의 병사들은 배가 고파서 억지로 먹고는 있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불만과 체념이 가득했다. 그때 식당 관리관인 초의 상사가 헐레벌떡 뛰어와 강서연의 테이블 앞에 섰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사단장이 가장 감추고 싶어하는 치부를 들켰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평가관님, 이곳은 병사들이 이용하는 곳이라 입맛에 맞지 않으실 겁니다. 간부 식당으로 가시죠. 제가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최 상사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그녀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강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고 식사를 계속했다. 그녀의 태도는 무례하지 않았지만 최 상사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무언의 압력이 느껴졌다. 강서연은 식사를 마치고 천천히 일어나 최 상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하게 물었다. 오늘 메뉴가 소고기 무국으로 되어 있던데 소고기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국물 맛을 보니 고기를 우려낸 육수도 아닌 것 같군요. 그녀의 질문은 날카로운 송곳처럼 최 상사의 폐부를 찔렀고 그는 말문이 막혀 어버버거리며 변명을 찾느라 눈동자를 굴렸다. 아, 그게 보급 차량이 오다가 사고가 나서 대체 식자재를 쓰느라 그렇습니다. 최 상사의 변명은 누가 들어도 뻔한 거짓말이었고 강서연은 그 조잡한 거짓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미소 지었다. 보급 차량 사고 보고서는 못 봤는데요. 나중에 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서연은 짧게 대답하고는 곧바로 조리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최 상사는 그녀를 막아서고 싶었지만 그녀가 내뿜는 서늘한 기운에 압도되어 차마 손을 뻗지 못했다. 조리실 안은 위생 상태가 엉망이었고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박스들이 구석에 쌓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취사병들은 낯선 장교의 등장에 겁을 먹고 구석으로 물러났고 강서연은 냉동고 문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병사들이 먹어야 할 고기 대신 박진태 사단장이 주최하는 연회용 고급 주류와 안주들만이 가득 채워져 있었다. 강서연은 스마트폰을 꺼내 냉동고 내부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들을 빠짐없이 사진으로 남겼다. 그녀의 손놀림은 전문 사진작가처럼 빠르고 정확했으며 증거가 될 만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뒤따라 들어온 초의 상사는 사색이 되어 그녀의 행동을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이건 규정 위반입니다. 허가 없이 사진을 찍으시면 안 됩니다. 최의 상사가 소리쳤지만 강서연은 그를 무시하고 유유히 조리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등 뒤로 최 상사의 거친 숨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패배자의 단말마처럼 들릴 뿐이었다. 식당을 나온 강서연은 곧바로 군수 지원 대대의 창고 구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부대의 지도를 보지 않고도 마치 제 집 안방을 드나드는 것처럼 지형을 꿰뚫고 있었다. 창고 앞에는 경계병 2명이 무료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강서연을 보고 황급히 자세를 고쳐잡았다. 그녀는 경계병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창고 출입 대장을 요구했다. 경계병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머뭇거렸는데 상부로부터 외부인에게 함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그때 지프차 한 대가 흙먼지를 날리며 급정거했고 군수참모인 조중령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박진태 사단장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부대의 모든 불법적인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조중령은 거만한 태도로 강서연에게 다가와 팔짱을 꼈다. 강 평가관, 너무 의욕이 앞서는 거 아닙니까? 절차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다니면 곤란합니다. 그는 강서연을 어린애 취급하며 훈계하려 들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녀가 식당에서 보여준 행보가 벌써 그의 귀에 들어간 것이 분명했다. 강서연은 조중령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태블릿 PC를 들어 보이며 차분하게 대응했다. 국방부 감사 규정 제7조
불시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창고 문을 열지 않으시면 증거 인멸 시도로 간주하고 상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건조했지만 내용은 조중령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한방이었다. 조중령은 입술을 깨물며 노려보다가 결국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경계병들에게 문을 열라는 손짓을 했다.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어두컴컴한 창고 내부가 드러났다. 창고 안은 먼지가 수북했고 습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류상으로는 최신형 방탄조끼와 야간 투시경이 가득 차 있어야 했지만 실제로 선반을 채우고 있는 것은 80년대에나 썼을 법한 낡은 구형 장비들 뿐이었다. 강서연은 장비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끈이 다 삭아서 끊어질 지경이었고 방탄 플레이트에는 금이 가 있었다. 그녀는 조중령을 돌아보며 물었다. 이게 지난달에 납품받았다는 신형 장비입니까? 박물관의 기증에도 안 받아주겠군요. 그녀의 조소 섞인 질문에 조중령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변했다. 조중령은 강서연에게 다가와 위협적으로 거리를 좁히며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다. 이봐요. 적당히 합시다. 군대라는 곳이 원래 서류와 현실이 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합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넘어가 주면 우리 사단장님께서 서럽섭지 않게 챙겨주실 겁니다. 그는 노골적으로 뇌물을 암시하며 회유를 시도했다. 이는 박진태 사단장이 주로 사용하는 수법이었고 지금까지 방문했던 대부분의 감사관들은 이 단계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물러갔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그들의 예상 범주에 있는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중령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싸늘하게 대답했다. 저는 고생하는 군인들을 위해 왔지 도둑들을 위해 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섭섭지 않게 챙겨주겠다는 그 돈. 병사들 밥그릇 뺏어서 만든 돈 아닙니까? 그녀의 직설적인 비난에 조중령은 이성을 잃고 손을 들어 올리려 했다. 순간 강서연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고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반응하며 방어 태세를 갖췄다. 조중령은 본능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눈앞의 여자가 단순히 펜대나 굴리는 행정가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다.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는 수많은 사선을 넘나든 베테랑 군인들에게서나 느낄 법한 종류의 것이었다. 조중령은 엉거주춤하게 손을 내리며 헛기침을 했다.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군. 마음대로 하시오. 하지만 밤길 조심해야 할 겁니다. 여기는 멧돼지도 나오고 사고도 잦은 곳이니까. 그는 비열한 경고를 남기고는 휑하니 밖으로 나가버렸다. 강서연은 조중령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창고 내부를 더욱 꼼꼼히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창고 구석에 숨겨진 이중벽이나 바닥의 틈새까지 살폈다. 그녀의 예상대로 창고 깊숙한 곳, 잡동사니로 위장된 상자들 뒤에서 수상한 장부 뭉치가 발견되었다. 그것은 실제 물자 입출고 내역이 적힌 진짜 장부였다. 강서연은 장갑 낀 손으로 장부를 넘기며 내용을 확인했고 횡령 규모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하다는 사실에 혀를 찼다. 그 시각 사단장실에 있는 박진태 소장은
조중령의 보고를 받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다. 뭐 그 계집애가 창고까지 뒤졌다고 내가 적당히 구석진 곳이나 보여주라고 했잖아. 박진태는 마시던 양주잔을 벽에 던져 깨뜨렸다. 조중령은 고개를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다. 그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규정을 줄줄 꿰고 있고 눈치도 백단입니다. 게다가 분위기가 좀 묘합니다. 박진태는 코웃음을 치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묘하긴 뭐가 묘해. 그냥 깐깐한 척해서 몸값이나 올리려는 수작이지. 오늘 밤에 본때를 보여줘야겠군. 박진태는 비서실장을 호출하여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 여자 숙소, 보일러 꺼버리고 전기 공급도 불안정하게 만들어. 그리고 밤에 술 취한 척하고 몇 놈 보내서 문 좀 두드리라고 해. 겁 좀 주면 내일 아침에는 짐 싸서 도망갈 테니까. 그의 지시는 유치하고 치졸했지만 상대방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데에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사단본부 영내에는 정막이 감돌았다. 강서연이 배정받은 독신자 숙소 BOQ는 예상대로 최악이었다. 난방은 들어오지 않아 냉골이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녹물이 흘러나왔다. 전등은 수시로 깜빡거리며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강서연은 불평 한마디 없이 침낭을 꺼내 덮고 태블릿 PC를 켰다. 그녀는 이미 숙소 곳곳에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도청장치를 설치해 둔 상태였다. 그녀에게 이런 열악한 환경은 야전에서의 생존 훈련에 비하면 5성급 호텔이나 다름없었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박진태가 보낸 술 취한 척하는 하수인들이었다. 그들은 강서연의 방문을 쾅쾅 두드리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봐요. 평가관님 나오셔서 술 한 잔 받으시죠. 여자가 군대에 왔으면 신고식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문손잡이가 덜컥거리고 문을 부술 듯한 기세가 이어졌다. 일반적인 여성이었다면 공포에 질려 이불 속에 숨었겠지만 강서연은 어둠 속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문 쪽으로 다가가는 대신 창문을 조용히 열고 밖을 살폈다. 2층 높이였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놈들이 문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동안 창문을 통해 소리 없이 밖으로 빠져나갔다. 검은색 전술 복장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어둠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건물의 외벽을 타고 내려왔다. 그녀의 목표는 놈들이 시선을 끄는 동안 경비가 허술해진 사단본부의 메인 서버실에 침투하는 것이었다. 박진태는 그녀를 겁주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에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강서연은 그림자처럼 빠르게 이동하며 보초들의 시야를 피했다. 사단본부 건물은 보안이 철저해야 했지만 오만함에 빠진 지휘관 덕분에 경계는 숭숭 뚫려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해킹 툴을 이용해 전자도어락을 단 10초 만에 무력화시키고 서버실로 잠입했다. 서버실의 냉각 팬소리만이 웅궁거리는 가운데 그녀는 메인 서버에 접속하여 암호화된 파일들을 복호화하기 시작했다. 화면에 떠오르는 파일들은 박진태 사단장이 지난 5년간 저지른 비리의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었다. 데이터 다운로드가 완료되자
강서연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서버실을 빠져나왔다. 다시 숙소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여전히 문 앞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놈들의 뒤통수를 보며 비소 지었다. 그녀는 다시 벽을 타고 2층 창문으로 소리 없이 들어왔고 침낭 위에 누워 태블릿으로 다운로드한 파일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놈들이 아무 반응도 없네 쫄아서 기절했나 봐 라며 비웃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강서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오늘 밤은 푹 자두는 게 좋을 거야. 내일은 정말 긴 하루가 될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사단 간부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하던 박진태는 강서연이 말끔한 모습으로 들어오자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밤새 추위와 공포에 시달려 퀭한 눈으로 나타나거나 짐을 싸서 떠났을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서연의 피부는 맑았고 눈빛은 어제보다 더욱 생기가 넘쳤다. 그녀는 박진태의 테이블로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단장님, 덕분에 아주 쾌적한 밤을 보냈습니다. 공기가 참 맑더군요. 박진태는 씹고 있던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쾌적했다는 말은 명백한 비꼬임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아, 그래 다행이구먼. 야전이라 불편했을 텐데 적응력이 좋네. 박진태는 떨떠름하게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의 옆에 앉아있던 참모들도 꿀먹은 벙거리처럼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었다. 강서연은 그들의 반응을 즐기듯 가볍게 미소 지으며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박진태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꽂혔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기만 했다. 식사를 마친 강서연은 유류 저장소로 향했다. 어제의 식자재와 장비 횡령이 빙산의 일각이라면 유류 횡령은 거대한 몸통에 해당했다. 그녀가 저장소에 도착했을 때 기름 냄새와 함께 험악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저장소장인 원사는 부하 병사들을 집합시켜 놓고 군화발로 걷어차며 폭언을 퍼붓고 있었다. 이 새끼들이 빠져가지고 기름 빼돌릴 때 조심하라고 했어. 안 했어 흘리면 티가 나잖아. 그는 병사들을 범죄의 공범으로 만들고 있었고 저항하는 병사는 무자비하게 구타당하고 있었다. 강서연은 지체 없이 그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당장 멈추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좌중을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원사는 발길질을 멈추고 씩씩거리며 돌아보았다. 뭐야, 당신은 또 남의 부대 교육하는데 웬 참견입니까? 원사는 덩치가 곰처럼 컸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어 위협적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갔다. 교육이 아니라 폭행입니다. 그리고 방금 기름을 빼돌린다는 말을 들었는데 해명이 필요할 것 같군요. 원사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렌치를 꺼내 손바닥에 탁탁 쳤다. 이 아가씨가 겁도 없이 여기가 어딘지 알고 기어 들어온 거야.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도 있는 곳이 바로 여기야. 그는 노골적으로 사리를 드러내며 강서연을 위협했다. 주변의 병사들은 공포에 질려 숨을 죽였고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강서연은 천천히 장갑을 고쳐 끼며 원사를 올려다보았다. 그 렌치 내려놓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 인생에서 가장 후회할 선택이 될 테니까요. 그녀의 경고는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다. 30년 군 생활이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제7보 병사단 유류 저장소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원사가 휘두른 육중한 렌치가 공기를 가르며 강서연의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지만 그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본능적인 감각으로 상체를 살짝 틀어 무기의 궤적을 피했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원사의 손목을 강철 같은 악력으로 낚아챘다.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원사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렌치는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금소금을 냈다. 강서연은 지체 없이 그의 무릎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거구의 사내를 단 일격에 무릎 꿇렸다. 주변에서 숨죽이며 지켜보던 병사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들을 공포로 몰아넣던 악마 같은 원사가 왜소해 보이는 여성 장교의 손짓 한 번에 제압당해 바닥을 구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서연은 흐트러진 옷매를 가볍게 정리하며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헌병대에 연락해서 이자를 즉시 구금하도록, 그리고 지금 당장 모든 유류 탱크의 봉인을 해제한다. 누구든 방해하는 자는 공범으로 간주하겠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위엄이 서려 있었고 병사들은 홀린 듯이 그녀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 탱크의 뚜껑이 열리자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추악한 진실이 백일해 드러났다. 장부상으로는 최고급 경유로 가득 차 있어야 할 탱크 안에는 물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저급 첨가제가 섞인 혼탁한 액체가 출렁이고 있었다. 심지어 그 양조차 정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조직적인 횡령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강서연은 휴대용 분석기를 이용해 샘플을 채취하고 성분 분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서버에 전송했다. 이 데이터는 박진태 사단장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만드는 결정적인 족쇄가 될 것이었다. 한편 사단장실에 있던 박진태 소장은 유류 저장소에서 벌어진 사태를 보고받고는 사색이 되었다. 단순히 깐깐한 행정관인 줄 알았던 강서연이 특수부대원 못지않은 전투력을 지녔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는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서히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다. 그녀가 확보한 증거들이 상부에 보고된다면 자신의 30년 군 생활은 물론이고 그동안 쌓아올린 부와 명예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것이 자명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가를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박진태는 급히 전략을 수정해야 함을 깨달았다. 무력이나 협박이 통하지 않는 상대라면 남은 방법은 회유와 타협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불러 억지로 침착함을 가장하며 지시를 내렸다. 강 평가관을 내 접견실로 정중하게 모셔와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싶다고 전해 오해를 풀고 싶다는 말도 덧붙이고 그는 돈과 권력이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없다고 믿어왔기에 이번에도 적당한 액수의 뇌물과 승진 보장으로 그녀의 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고 있었다. 잠시 후 강서연은 안내를 받아 사단장 관저에 있는 비밀 접견실로 들어섰다. 그곳은 야전 부대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호화롭게 꾸며져 있었는데 바닥에는 최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면은 고가의 미술품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일반 병사들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최고급 양주와 요리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박진태는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강서연이 들어오자 과장된 몸짓으로 일어나 환영하는 척했다. 어서 오게. 강중령. 낮에는 내가 좀 예민했어. 부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과하다 보니 실수를 했구먼. 안 깨나. 강서연은 박진태의 가식적인 미소를 보며 속으로 구역질을 느꼈지만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권유받은 자리에 앉았지만 그가 따라주는 술잔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박진태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헛기침을 하며 본론을 꺼냈다. 군대라는 조직이 원칙대로만 돌아가지는 않는 법이지. 융통성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자네도 진급을 앞두고 있을 텐데 서로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 그는 능글맞은 표정으로 그녀의 반응을 살폈다. 박진태는 테이블 밑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강서연 앞으로 슬며시 밀어놓았다. 봉투의 두께로 보아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나 수표가 들어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건 자네가 이곳까지 오느라 고생한 것에 대한 작은 성의 표시야. 그리고 서울에 있는 내 지인들을 통하면 자네가 원하는 보직으로 영전하는 건 일도 아니지. 이번 보고서만 적당히 긍정적으로 작성해 준다면 자네의 앞길은 내가 책임져 주겠네. 그것은 명백한 뇌물 공여이자 매수 시도였다. 강서연은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마치 오물을 보듯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곰팡이 핀 밥을 먹던 병사들의 얼굴과 고장난 장비를 들고 보초를 서던 앳된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박진태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사단장님, 이 봉투 안에 들어있는 돈은 병사들의 피와 땀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만든 이 더러운 돈으로 제 침묵을 사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비수처럼 날카롭게 박진태의 심장을 찔렀다. 박진태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를 흉포한 분노가 채웠다. 그는 자신의 호의가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했다. 이 건방진 계집애가 내가 좋게 말로 할 때 알아들었어야지. 그는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고함을 질렀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들어. 내가 누구인지 잊었나 본데. 여기서 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는 건 일도 아니야. 사고사로 위장하면 그만이라고. 그는 본색을 드러내며 노골적인 살해 협박을 가했다. 강서연은 박진태의 협박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이미 옷 속에 숨겨둔 녹음기를 통해 그의 매수 시도와 협박 내용을 전부 기록하고 있었다. 방금 하신 말씀 후회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협박에 굴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의 심판을 받을 준비나 하십시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단호한 뒷모습을 보며 박진태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탁자를 걷어찼다. 박진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를 살려보낸다면 자신이 파멸할 것이라는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밀 전화를 꺼내 어두운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쉰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오늘 밤이다. 플랜 B를 실행해. 타겟은 외부 평가관이다. 사고로 위장하든 화재를 일으키든 상관없으니 확실하게 처리해. 목격자는 없어야 한다. 전화를 끄는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다.
강서연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부대를 감싸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산 짐승의 울음소리가 스산함을 더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임을 알았다. 박진태 같은 인간 유형은 코너에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마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움 대신 전의를 불태웠다. 그녀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장비를 점검했다. 삼단봉, 테이저건, 그리고 몇 가지 특수 장비들을 챙기며 그녀는 사냥꾼의 눈빛을 했다. 그녀는 침대에 베개와 이불을 뭉쳐 사람처럼 보이게 위장해 놓고 자신은 옷장 위쪽의 사각지대에 몸을 숨겼다. 호흡을 최대한 억제하며 청각을 곤두쓰자 멀리서 군화 발소리가 아닌 고무미창을 댄 은밀한 발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정규 헌병이 아닌 박진태가 사적으로 운용하는 용역 깡패들이거나 특수 훈련을 받은 신복들일 것이었다. 숫자는 대략 6명. 강서연은 어둠 속에서 미소 지었다. 어서 와라. 내 구역에 온 것을 환영한다. 잠시 후 숙소의 문 잠금 장치가 소리 없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고 검은 복면을 쓴 괴한들이 소음기가 장착된 무기를 들고 방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그들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형체를 향해 망설임 없이 다가갔다. 선두의 선자가 신호를 보내자 나머지 인원들이 일제히 침대를 향해 곤봉과 칼을 내리꽂았다. 퍽! 퍽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이불 속의 솜털이 공중으로 흩날렸다. 그러나 비명소리는 없었다. 그들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방 안의 어둠 속에서 강서연의 그림자가 덮쳐왔다. 침대 위로 칼날과 둔기가 꽂히는 순간 솜털이 눈보라처럼 허공으로 흩날렸다. 괴한들은 이불 아래 느껴지는 감촉이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당황하여 서로를 쳐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함정이다 라는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터져 나왔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된 뒤였다. 옷장 위 사각지대에 숨어있던 강서연이 매처럼 날아올라 가장 뒤쪽에 서 있던 놈의 목덜미를 낚아챘기 때문이었다. 뼈가 어긋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첫 번째 공격자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좁은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에 놀란 괴한들이 황급히 몸을 돌려 방역하려 했지만 강서연의 움직임은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속도였다. 그녀는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며 상대의 공격을 최소한의 동작으로 흘려보냈다. 한 놈이 휘두른 쇠파이프가 허공을 가르자 그녀는 그 반동을 이용해 그의 품으로 파고들어 명치에 강력한 팔꿈치 가격을 날렸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놈이 숨을 못 쉬고 주저앉자 강서연은 곧바로 다음 타겟을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동작에는 일말의 망설임이나 자비도 없었으며 오직 적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살인적인 효율성만이 존재했다. 괴한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뒤로 물러나며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위협적으로 휘둘렀다. 그는 강서연이 단순한 여자가 아님을 직감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부하들에게 공격을 독려했다. 하지만 이미 기세는 강서연 쪽으로 기울어 있었고 어둠은 그녀에게 가장 완벽한 위장이자 무기였다.
강서연은 손에 잡히는 전술용 손전등을 켜서 리더의 눈을 향해 강렬한 스트로브 불빛을 쏘았다. 갑작스러운 섬광에 시야를 잃은 리더가 비틀거리는 사이 그녀는 로우킥으로 그의 무릎 관절을 정확히 가격하여 균형을 무너뜨렸다. 바닥에 쓰러진 리더가 고통에 몸부림치며 칼을 휘둘렀지만 강서연은 가볍게 그의 손목을 밟아 제압하고 칼을 멀리 걷어찼다. 나머지 잔당들이 전의를 상실하고 문을 향해 도망치려 했지만 강서연은 방문을 발로 차서 닫아버리고 퇴로를 차단했다. 그녀는 문 앞에 서서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노려보았는데 마치 지옥문을 지키는 파수꾼과도 같은 위압감이 흘러넘쳤다. 방 안에는 거친 숨소리와 신음소리만이 가득했고 괴한들은 자신들이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를 건드렸음을 뒤늦게 깨닫고 덜덜 떨었다. 불과 3분도 차해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상황은 완전히 정리되었다. 5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강서연은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며 숨을 골랐다. 그녀는 방의 불을 켜지 않고 휴대용 조명만을 사용하여 쓰러진 자들을 하나씩 확인했다. 다행히 죽은 자는 없었지만 대부분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기절한 상태였다. 그녀는 리더를 끌어다가 의자에 앉히고 준비해둔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단단히 묶어 구속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나고 진실을 캐내는 신문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강서연은 의자에 묶인 리더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어 정신을 차리게 했다. 그는 부어오른 눈을 간신히 뜨고 강서연을 올려다보았는데 공포와 증오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누가 시켰지? 강서연의 질문은 간결하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그를 짓누르기에 충분했다. 리더는 입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돌리며 저항하려 했다. 그는 여기서 입을 열면 박진태 사단장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강서연은 고문에 가까운 신문 기술을 훈련받은 전문가였다. 그녀는 리더의 쇄골 부근에 있는 신경점을 손가락으로 강하게 압박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의 한계치를 넘나드는 격통에 리더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질러댔다. 소리 질러봐야 소용없어. 이 건물은 방음이 잘 안 되지만 지금 밖에는 아무도 없거든. 네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박진태. 그 작자가 시켰겠지. 그녀는 고통을 조절하며 그를 정신적으로 구석으로 몰아넣었다. 리더는 고통과 공포에 질려 헐떡거리며 눈물을 흘렸다. 강서연은 압박을 멈추고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았다. 잘 들어. 박진태는 너희가 실패했다는 걸 알면 너희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꼬리 자르기를 할 거야. 너희는 그저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일 뿐이라고. 지금 자백하고 증인이 되면 감형받을 수 있게 해주지. 선택해. 여기서 평생 불구로 살다가 감옥에서 썩을지 아니면 살 길을 찾을지. 그녀의 말은 냉혹한 현실이었고 리더의 흔들리는 동공은 그가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리더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입을 열기 시작했다. 비서실장이 돈을 주면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사단장님 지시라고. 그의 입에서는 박진태와 비서실장이 사주한 청부폭력, 불법 도박장 운영관리,
그리고 민간인 협박 등 그동안 저지른 온갖 더러운 일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다. 강서연은 녹음기를 그의 입가에 대고 모든 증언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했다. 이것은 단순한 폭행 사주를 넘어 박진태를 파멸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었다. 자백을 모두 받아낸 강서연은 리더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헌병대가 아닌 국방부 직할 수사팀에 긴급 호출을 보냈다. 코드 블랙, 상황 종료, 타겟 확보 완료, 증거물과 신병 인수 바람. 위치는 제7사단 BOQ 203호. 보안 유지 철저히 할 것. 그녀는 통신을 마치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 부대는 쥐 죽은 듯 고요했다. 박진태는 지금쯤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단잠을 자고 있을 것이었다. 강서연은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띄었다. 같은 시각 박진태의 관저 침실은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그는 최고급 실크 잠옷을 입고 킹사이즈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쉬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다. 그는 비서실장으로부터 작업 착수라는 메시지를 받은 이후로 연락이 없자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여기며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건방진 계집애, 감히 내 구역에서 설치더니 꼴 좋군. 내일 아침이면 겁에 질려 도망갔거나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겠지. 그는 상상만으로도 쾌감을 느끼며 입맛을 다셨다. 박진태는 침대 옆 협탁에 놓인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내일 있을 사단 창설 기념식을 떠올렸다. 수많은 내외빈과 지역 유지들이 참석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차기 진급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생각이었다. 강서연이라는 작은 돌부리가 거슬리기는 했지만 이제 그 장애물은 제거되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이 영원불멸할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있었고 자신의 발밑이 이미 낭떠러지라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그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여자는 역시 집에서 살림이나 해야지. 전쟁터는 사내들의 성격이야. 그의 낡고 편협한 사고방식은 30년 전 임관할 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계급과 서열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었다. 그는 내일 아침 강서연이 사라진 빈자리를 보며 통쾌하게 웃을 생각을 하니 잠이 솔솔 쏟아졌다. 그렇게 악당은 파멸 전야의 마지막 단잠에 빠져들었다. 시간이 흘러 동이 터오기 시작했다. 강서연은 엉망이 된 숙소를 뒤로 하고 샤워실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몸 곳곳에는 지난밤의 격투로 인한 멍 자국들이 훈장처럼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결연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땀과 피 냄새를 씻어내며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은 단순한 감사관이 아니라 부패한 권력을 단죄하는 집행관으로서 그들 앞에 서야 했다. 그녀는 정복을 꺼내 입고 옷매무새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단정하게 다듬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자신을 응시하며 넥타이를 조였다. 어제 박진태가 했던 모욕적인 말들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강서연은 나직하게 대꾸했다. 아니요, 사단장님. 오늘이야말로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숙소를 나섰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멀리서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연병장에는 사단 창설 기념식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고 그 화려한 무대는 곧 거대한 심판장으로 변할 예정이었다. 사단 본부 앞 연병장은 오색 깃발과 현수막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열병식을 위해 도열해 있었고 군악대의 웅장한 연주가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단상 위에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시장, 그리고 예비역 장성들이 자리를 잡고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박진태는 화려한 정복 차림에 온갖 훈장을 주렁주렁 달고 나타나 거만한 표정으로 내빈들과 악수를 나누었다. 그는 오늘 자신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에 도취되어 입가의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박진태는 연단 중앙에 서서 도열한 병사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들은 마치 장난감 병정들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그 모습은 박진태의 지배욕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비서실장을 곁눈질로 보며 눈짓을 보냈다. 그 여자는 처리되었나? 라는 무언의 질문이었다. 비서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애매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는데 사실 그는 연락이 두절된 깡패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잔칫날 아침부터 사단장의 기분을 망칠 수는 없어서 거짓으로 보고한 것이었다. 식이 시작되고 국민 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강서연은 행사장 외곽의 그림자 속에 서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뒤에는 사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국방부 특별수사팀과 헌병대 특수임무대 요원들이었다. 강서연은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타이밍을 쟀다. 박진태가 가장 영광스러워하는 순간. 가장 높은 곳에 서 있는 그 순간이 바로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최적의 시간이었다. 박진태가 기념사를 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다. 친애하는 제7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강서연이 무정의에 짧고 명확한 명령을 내렸다. 작전 개시, 전원 진입한다. 그녀의 명령과 동시에 요원들이 일제히 행사장으로 들이닥쳤고 하늘에서는 헬기의 로터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박진태의 연설은 헬기 소음에 묻혀 끊겼고 그의 당황한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클로즈업 되었다. 굉음과 함께 불어닥친 강력한 하강풍은 연병장을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단상 위에 곱게 깔려있던 붉은 카펫이 뒤집히고 귀빈석에 놓인 꽃병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박진태 소장은 자신의 완벽해야 할 기념식이 엉망진창이 된 것에 격분하여 마이크를 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헬리콥터의 로터 소리에 묻혀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치 광대처럼 팔을 휘저으며 착륙을 저지하려 했으나 검은색 도장이 칠해진 육중한 기체는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연병장 한복판에 거대한 그림자를 들이우며 내려앉았다. 헬리콥터가 착륙하자마자 연병장 입구 쪽에서는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과 작전 차량들이 들이닥쳤다. 평소 사단장의 권위에 짓눌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던 위병소 근무자들은 국방부 마크가 선명한 차량 행렬을 감히 막아설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길을 터주었다. 차량들은 질서정연하게 연단 주변을 포위했고 무장한 특수 요원들이 신속하게 하차하여 경계태세를 갖췄다. 사열해 있던 수천 명의 병사들은
이 돌발 상황이 기념식의 일부인지 아니면 실제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단상 위에 앉아있던 국회의원들과 지역 유지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뒷걸음질 쳤다. 박진태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헌병대장을 찾았지만 헌병대장조차 압도적인 무력 앞에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진태는 불그락푸르락한 얼굴로 헬기 쪽을 노려보며 소리쳤다. 도대체 어떤 놈이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사단 행사장 한복판에 헬기를 띄운 거야. 당장 책임자 끌어내 내 손으로 직접 군법회의에 넘겨버릴 테니까. 그의 고함은 헬기 엔진 소리가 잦아들면서 연병장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먼저 내린 것은 무장한 경호 요원들이었고 그 뒤를 이어 정복을 갖춰 입은 한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 나왔다. 그녀는 어제까지만 해도 수수한 점퍼 차림으로 창고를 뒤지던 강서연이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의 어깨에는 대령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고 가슴에는 국방부 특별수사단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힌 흉장을 차고 있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벗어 손에 쥐고 먹잇감을 노려보는 맹수처럼 박진태가 서 있는 단상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박진태는 강서연의 모습을 확인하고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그녀는 분명 어젯밤 자신의 사주를 받은 놈들에 의해 처리되었어야 했고 지금쯤 병원에 실려갔거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졌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상처 하나 없는 멀쩡한 모습으로 그것도 자신보다 높은 상급 부대의 권위를 등에 업고 나타났다. 박진태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뒤엉켰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자신을 겨냥한 치밀한 기획 수사였음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다. 강서연이 단상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올 때마다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박진태의 심장을 옥죄왔다. 그녀를 호위하는 요원들이 단상 주변의 사단 참모들을 밀어내며 길을 만들었고 강서연은 박진태의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단상 아래의 병사들과 내빈들은 숨을 죽인 채 이 기이한 대치 상황을 지켜보았다. 박진태는 떨리는 입술을 억지로 떼며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쥐어짜내어 그녀를 향해 윽박질렀다. 내년이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올라와. 어제는 평가관 행세를 하더니 이제는 대령 계급장까지 위조해서 나타난 거냐. 박진태는 마이크가 켜져 있다는 사실도 망각한 채 악을 썼다. 여기는 신성한 제7사단이야.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헌병 뭐 하고 있어? 저 미친 여자를 당장 체포해. 그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통해 전 부대원에게 생중계되었지만 그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이미 국방부 수사관들이 사단 헌병대의 무장을 해제하고 지휘권을 박탈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박진태는 아무도 자신의 명령을 듣지 않자 더욱 광분하여 강서연의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다.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그가 내뱉은 말은 바로 어제 사단장실에서 그녀에게 던졌던 모욕적인 언사와 토시 하나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다. 강서연은 그의 손을 가볍게 쳐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박진태 씨, 이제 이곳이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니까요. 강서연은 품에서 구속영장을 꺼내어 박진태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대한민국 군형법 제32조 횡령, 제45조 직권남용, 그리고 민간인 청부 폭행 및 살인교사 혐의로 귀관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연병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살인교사라는 단어가 나오자 단상 위에 귀빈석에서는 경악의 탄성이 터져 나왔고 연병장에 도열한 병사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사단장이 살인 청부를 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충격이었다. 박진태는 영장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이건 음모야 모함이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육사 출신의 이 사단을 30년이나 지켜온 장군이야. 감히 일개 수사관 나부랭이가 나를 체포해.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내세우며 발악했다. 그는 곁에 있던 국회의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의원은 이미 상황 파악을 끝내고 그를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다. 썩은 동아줄은 이미 끊어져 있었고 그는 고리무원의 처지가 되었다. 강서연은 박진태의 발악을 무시하고 손짓을 했다. 대기하고 있던 수사관 2명이 단상 위로 올라와 박진태의 양팔을 꺾어 제압했다. 이거 안 놔? 내가 누군지 알아, 의학. 박진태는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지만 건장한 요원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화려한 훈장이 주렁주렁 달린 그의 정복은 구겨지고 찢어졌으며 머리에 쓰고 있던 정모는 바닥에 떨어져 흙먼지 속을 뒹굴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사단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비루한 범죄자의 모습만이 남았다. 강서연은 제압당해 무릎 꿇린 박진태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말했었지. 전쟁터는 소꿉놀이 하는 곳이 아니라고. 맞아. 이곳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신성한 곳이지. 당신 같은 도둑놈이 배를 채우는 곳이 아니야. 그녀는 수사관에게 눈짓을 했고 수사관은 박진태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철컥 하는 금소금이 마이크를 통해 증폭되어 연병장에 울려 퍼졌고 그것은 박진태 왕국의 멸망을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수천 명의 병사들은 처음에는 충격에 휩싸였으나 이내 그들의 눈빛은 묘한 쾌감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동안 박진태의 독단적인 지휘와 횡포에 시달려왔던 그들에게 절대 권력자가 무너지는 모습은 카타르시스 그 자체였다. 누군가가 작게 환호성을 질렀고 그 소리는 곧 봇물 터지듯 퍼져나가지는 않았지만 병사들의 표정에는 감출 수 없는 희열이 서려 있었다. 강압적인 침묵으로 유지되던 사단의 공기가 비로소 생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서연은 마이크를 잡고 병사들을 향해 섰다. 제7사단 장병 여러분, 국방부 특별수사단 강서연 대령입니다. 오늘부로 박진태 소장의 직무는 정지되었으며 사단 지휘권은 부사단장에게 이양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부당한 대우와 열악한 환경은 즉시 개선될 것이며 관련된 모든 비리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입니다. 그녀의 연설은 길지 않았지만 병사들에게는 그 어떤 명연설보다 가슴 벅찬 희망의 메시지였다. 박진태는 수사관들에게 질질 끌려 단상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계속해서 욕설을 퍼붓고 저주를 내뱉었지만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가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도열한 병사들은 그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개 중에는 침을 뱉는 신용을 하는 병사도 있었다. 자신이 왕처럼 군림했던 바로 그 연병장에서 자신의 병사들에게 조롱받으며 끌려가는 치욕은 박진태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30년 군 생활의 영광은 단 하루 만에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졌다. 강서연은 박진태가 호송차에 실려가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차 문이 닫히고 사이렌 소리와 함께 차량이 멀어지자 그녀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단상 위에는 찢어진 카펫과 깨진 꽃병 파편들이 널려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그것은 부패를 도려낸 상처이자 새로운 살이 돋아날 희망의 흔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박진태의 비서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강서연에게 다가와 떨면서 경례를 했다. 대령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그는 이미 대세가 기울었음을 깨닫고 살기를 찾으려 했다. 강서연은 그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당신도 조사받을 준비하세요. 특히 어젯밤 깡패들을 동원한 건에 대해서는 아주 긴 해명이 필요할 겁니다. 그녀는 그를 지나쳐 단상 뒤편으로 걸어갔다. 사단 본부 건물의 옥상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강서연은 그 깃발을 바라보며 자신의 임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되새겼다. 박진태 한 명을 잡았다고 해서 군내의 모든 비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이 7사단에서는 정의가 승리했고 병사들은 다시금 국가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어젯밤 녹음했던 녹음기를 꺼내 만지작거리며 생각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다. 부사단장이 황급히 단상으로 뛰어 올라와 사태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강서연의 눈치를 보며 병사들을 해산시키고 내빈들에게 사과를 했다. 행사는 엉망이 되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뜻깊은 기념식이 되었다. 병사들은 생활관으로 복귀하면서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삼삼오오 모여 웅성거렸다. 그들의 대화 주제는 단 하나, 여전사 같은 대령이 사단장을 박살낸 사건이었다. 전설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었다. 강서연은 작전 차량에 탑승하기 전 마지막으로 연병장을 뒤돌아보았다. 텅 빈 단상 위에는 박진태가 떨어뜨리고 간 모자만이 덩그러니 남아 뒹굴고 있었다. 권력의 허망함을 보여주는 듯한 그 장면을 뒤로 하고 그녀는 차에 올라탔다. 서울로 복귀한다. 다음 타겟 파일을 준비해. 그녀의 명령에 운전병이 힘차게 대답하며 시동을 걸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7사단의 풍경은 올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확실히 바뀌어 있었다. 박진태가 끌려간 곳은 사단 본부 건물 지하에 위치한 임시 조사실이었다. 평소 전시 상황을 대비해 만들어진 벙커였지만 지금은 그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 있었다. 훈장이 주렁주렁 달렸던 정복 상의는 벗겨졌고 그는 셔츠 바람으로 차가운 철제 의자에 묶여 있었다. 1시간 전만 해도 수천 명의 부하들 앞에서 호령하던 사단장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었고 헝클어진 머리와 핏기 없는 얼굴은 그저 초라한 중년 남성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몸을 떨며 철문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이거 안 풀어.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희들 다 죽었어. 국방부 장관한테 전화, 연결해. 당장. 철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리고 강서연이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파일철과 녹음기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박진태의 맞은편에 앉아 그를 무표정하게 응시했다. 박진태는 그녀를 보자마자 입에 거품을 물고 욕설을 퍼부었다. 야, 이 계집애야, 네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육사동문회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내 뒤에 있는 분들이 누군지 알면 넌 뼈도 못 추릴 거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인맥이 자신을 구해줄, 동아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대한민국 군대 내에서 육사 출신의 카르텔은 그만큼 견고하고 절대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이었다. 강서연은 박진태의 협박에 코웃음을 치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 대단한 인맥,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화기 드립니다. 누구든 좋으니 통화해 보세요. 그녀의 태도는 너무나 당당해서 박진태는 순간 멈칫했다. 하지만 이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상대는 육군본부의 인사참모부장이자 그의 직속 선배인 김 중장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박진태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외쳤다. 선배님 접니다. 박진태입니다. 지금 국방부 수사단 놈들이 말도 안 되는 하극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예상과 달리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박 소장, 자네 제정신인가 지금? 자네 비리 혐의가 뉴스 속보로 뜨고 있어. 횡령의 청부 폭력까지 자네 때문에 우리 동문회 얼굴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내 이름 팔지 말고 죗값이나 치르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다. 박진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기를 바라보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국방부 고위 관료 등 평소 형님, 동생 하던 이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결과는 모두 같았다. 그들은 박진태를 마치 전염병 환자 취급하며 매몰차게 끊어버리거나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다. 박진태는 전화기를 힘없이 떨어뜨렸다. 30년간 공들여 쌓아올린 인맥에 탑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박진태라는 인간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현직 사단장이라는 그의 직위와 그가 상납하는 뇌물을 좋아했을 뿐이었다. 그가 힘을 잃고 범죄자가 된 순간 그 견고해 보이던 카르텔은 누구보다 빠르게 그를 손절해버렸다. 박진태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고 그제야 자신이 철저하게 고립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강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말했다. 이제 상황 파악이 되십니까? 당신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저지른 죄만이 당신 곁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강서연은 가져온 파일철을 펼치며 본격적인 신문을 시작했다. 먼저 군수물자 횡령 건부터 시작하죠. 지난 5년간 식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총 15억 원, 유류 횡령으로 착복한 금액이 8억 원. 이 돈들은 모두 차명 계좌를 통해 세탁되어 당신 가족들의 해외, 유학비와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여기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서류에는 날짜와 금액, 계좌번호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박진태는 자신의 비밀 장부가 이렇게까지 낱낱이 털렸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부정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다. 다음은 병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및 인권 유린입니다. 강서연은 태블릿 PC를 켜서 병사들이 제보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여주었다. 곰팡이가 핀 빵, 녹슨 장비, 그리고 사단장 관저의 정원 관리에 강제 동원되어 노예처럼 일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키우는 개는 최고급 수입 사료를 먹이면서 나라를 지키러 온 병사들에게는 쓰레기 같은 밥을 먹였습니다. 당신 눈에는 병사들이 개보다 못한 존재로 보였습니까? 강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처럼 뜨거웠다. 박진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서연은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이것, 어젯밤 제 숙소에 침입한 괴한들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그녀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깡패 리더의 목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다. 사단장님이 시키셨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고. 박진태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횡령이나 직권남용은 징역형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살인교사 혐의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이것은 군형법상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였기 때문이다. 그는 덜덜 떨며 책상을 짚고 일어나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다시 주저앉았다. 이건 함정이야. 나는 죽이라고 한 적 없어. 그냥 겁만 주라고 했을 뿐이라고. 박진태는 비굴하게 변명했지만 강서연은 그 말을 단칼에 잘랐다. 특수 훈련을 받은 요원에게 흉기를 든 괴한을 5명이나 보낸 것이 단순한 위협입니까? 법정에서 판사가 그 말을 믿어줄지 궁금하군요. 게다가 당신은 오늘 아침 비서실장에게 확인 사살까지 지시했습니다. 이것 또한 비서실장의 증언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진태는 모든 퇴로가 막혔음을 직감했다. 그는 이제 장군이 아니라 살인 미수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운명이었다. 그 순간 박진태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다. 그는 조금 전까지의 기세등등함은 버리고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는 강서연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강 대령, 아니 강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제가 30년을 군에 바쳤습니다. 이대로 불명계 전역을 하면 제 연금은 어떻게 됩니까? 제 자식들은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횡령한 돈은 다 토해내겠습니다. 제발 살인교사 혐의만은 빼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는 그의 모습은 역겨울 정도로 추잡했다. 강서연은 자신의 다리에 매달린 박진태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발을 빼냈다. 연금 가족 당신이 빼돌린 돈 때문에 치료도 못 받고 죽어간 병사 가족들은 생각 안 해봤습니까? 당신이 횡령한 기름 때문에 훈련 중에 멈춰 선 차량에서 공포에 떨었던 병사들은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30년을 군에 바친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군을 갉아먹는 기생충으로 살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뱉은 침은 이제 당신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말은
박진태에게 내리는 사망 선고와도 같았다. 강서연은 호출벨을 눌러 헌병들을 불렀다. 피의자를 압송해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송한다. 자해할 우려가 있으니 감시 철저히 하고. 헌병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박진태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질질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중얼거렸다. 내가 육사 출신인데, 내가 사단장인데, 이건 꿈이야. 현실을 부정하는 그의 몽롱한 눈빛은 이미 정신적으로 붕괴되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이 만든 거대한 환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박진태가 끌려나간 후 강서연은 텅 빈 조사실에 홀로 남았다. 책상 위에는 박진태가 남기고 간 눈물 자국과 그가 자랑하던 군 생활의 오점들이 기록된 서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셨다. 지하 벙커의 퀴퀴한 냄새가 사라지고 바깥 세상의 바람이 들어왔다. 그것은 정의가 실현된 후에만 느낄 수 있는 청량함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지 않았다. 박진태 같은 인간 하나를 처벌한다고 해서 군대 내의 모든 부조리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짐을 챙겨 조사실을 나섰다. 복도에서 마주친 수사관들이 그녀에게 경례를 붙였다. 고생하셨습니다. 대령님, 완벽한 증거 확보였습니다. 부관이 다가와 말했다. 강서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사단 내에 박진태의 부역자들이 남아있어. 군수참모, 비서실장, 그리고 헌병대장까지 싹 다 조사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놈 없겠지만 이놈들은 먼지가 아니라 쓰레기장 수준일 테니 꼼꼼하게 뒤져야 할 거야. 그녀의 지시는 꼼꼼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날 오후 제7사단은 발칵 뒤집혔다. 사단장의 구속 소식과 함께 주요 참모들이 줄줄이 헌병대에 연행되었기 때문이다. 영내 방송에서는 부사단장의 명의로 부대의 정상화 및 기강 확립을 알리는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병사들은 TV 뉴스를 통해 박진태가 포승줄에 묶여 압송되는 장면을 보며 환호했다. 그 뉴스 화면 하단에는 국방부 강서연 대령, 군 비리 척결의 선봉장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강서연은 의도치 않게 국민적인 영궁으로 떠오르고 있었다. 강서연은 사단장실에 잠시 들렀다. 주인이 사라진 그곳은 을씨년스러웠다. 벽에 걸려있던 박진태의 사진은 이미 떼어져 바닥에 엎어져 있었다. 그녀는 박진태가 앉았던 거대한 가죽 의자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권력은 책임이지 특권이 아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망각한 자의 말로가 어떤지 오늘 똑똑히 목격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쓰레기통에 집어넣었다. 여기는 당신 자리가 아니었어. 처음부터. 그녀는 박진태가 했던 말을 되돌려주며 방을 나섰다. 이제 남은 것은 마무리였다. 강서연은 서울로 돌아가는 헬기에 몸을 실었다. 헬기가 이륙하며 7사단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며칠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풍경은 같았지만 그곳을 채우고 있던 어두운 그림자는 걷혀 있었다. 연병장에서 훈련하는 병사들의 움직임이 한결 가벼워 보였다. 강서연은 창밖을 응시하며 다음 임무를 생각했다. 아직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제2, 제3의 박진태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병사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을 터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다.
몇 달 후 서울 용산에 위치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의 대법정은 선고 공판을 지켜보려는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비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진태는 지난 몇 달간의 수감 생활로 인해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었으며 한때 그의 어깨를 짓누르듯 빛나던 별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칙칙한 수위만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동안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 30년 군 생활의 영광이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법정 안에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쏟아질 때마다 박진태는 몸을 움츠리며 세상으로부터 숨고 싶어 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그 내용은 박진태가 저지른 죄악의 목록만큼이나 길고 무거웠다. 피고인 박진태는 사단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군수 물자를 횡령하고 부하들에게 부당한 명령을 강요하여 군 기강을 문란하게 했다. 또한 자신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민간인을 사주하여 감찰관을 살해하려 한 점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중범죄이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을 쩌렁쩌렁 울릴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분노 섞인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박진태의 변호인조차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참담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박진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전역 조치와 함께 불명예 제대를 명한다. 또한 횡령한 공금 23억 원 전액을 추징하고 군인 연금 지급을 박탈한다. 판결이 떨어지는 순간 박진태의 몸이 휘청거리며 옆으로 쓰러질 듯 기울었다. 징역 25년, 사실상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을 달싹였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얼마나. 그의 쉰 목소리는 법정 경위들의 손에 이끌려 나가는 동안 허망하게 흩어졌다. 박진태가 끌려나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병사 가족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박진태의 폭정 아래서 고통받았던 아들들을 둔 부모들이었다. 그들 사이에는 강서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법정 뒤편의 어두운 구석에서 조용히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기자들의 눈을 피해 소리 없이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녀에게 박진태의 몰락은 승리의 트로피가 아니라 당연히 치러야 할 청소의 결과물일 뿐이었다.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파랗고 맑았고 그녀는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최전방에 위치한 제7보 병사단은 말 그대로 환골탈태한 모습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병사들은 활기찬 표정으로 식당으로 향했는데 배식대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푸짐한 돼지고기 볶음 그리고 신선한 과일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예전처럼 곰팡이 냄새가 나는 밥이나 멀건 국은 찾아볼 수 없었고 식당 내부도 깨끗하게 리모델링되어 쾌적한 환경을 자랑했다. 병사들은 식판 가득 담긴 고기를 보며 와, 이게 진짜 군대 밥 맞냐 라며 감탄사를 연발했고 그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식당 한 구석에서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박진태의 선고 공판 뉴스를 스마트폰으로 돌려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초라하게 끌려가는 전 사단장의 모습을 보며 병사들은 통쾌함을 감추지 못했다. 야, 저 영감탱이 꼴 좀 봐라. 25년 감방에서 썩어 문드러지겠네. 한 상병이 킬킬거리며 말하자 맞은편에 앉은 일병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그때 그 여군 대령님 아니었으면 우린 아직도 썩은 밥 먹고 있었을 거야. 진짜 영화의 한 장면 같지 않았냐. 헬기 타고 내려와서 사단장 멱살 잡을 때 전율이 쫙 돋았다니까. 그들에게 강서연은 전설적인 연궁이자 구원자로 회자되고 있었다. 새로 부임한 사단장은 박진태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그는 권위적인 의전을 모두 없애고 수시로 변경을 순찰하며 병사들의 고충을 직접 듣는 덕장이었다. 그는 취임식에서 나의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뢰에서 나온다라고 선언하며 사단장실의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창고에는 신형 장비들이 가득 채워졌고 유류 저장소의 탱크는 정량의 기름으로 넘쳐났다. 비리로 얼룩졌던 제7사단은 이제 국군 내에서 가장 모범적이고 사기가 높은 부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고 이는 단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가져온 거대한 나비 효과였다. 며칠 뒤 국방부 특별수사단 사무실에서 강서연은 제7사단의 사후 조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그녀는 책상 한쪽에 놓인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다. 발신인은 7사단에서 복무 중인 어느 병사의 어머니였다. 대령님 덕분에 제 아들이 사람답게 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따뜻하게 잔다고 하네요. 부모로서 피눈물이 났었는데 이제야 발 뻗고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진심이 꾹꾹 눌러 담긴 손편지를 읽어내려가는 강서연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스쳐 지나갔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수사단장이 들어왔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강서연의 어깨를 두드렸다. 강 대령, 이번 건으로 자네 이름이 청와대까지 올라갔어. 언론 인터뷰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 정말 한 번도 안 할 건가? 이참에 얼굴도 좀 알리고 정치권 진출도 노려볼 만하지 않나. 단장의 말은 농담 반 진담 반이었지만 강서연은 정중하게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저는 연예인이 아닙니다. 단장님, 제 얼굴이 알려지면 다음 작전에 지장만 생깁니다. 그리고 저는 군복을 입고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합니다. 수사단장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껄껄 웃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래, 자네답구먼. 쉬고 싶겠지만 세상이 자네를 가만두질 않는군. 첩보가 하나 들어왔어. 해군 쪽 군수 비리 정황인데 규모가 7사단 건보다 더 클 수도 있어. 윗선에서 자네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더군. 어떻게 할 텐가. 강서연은 봉투를 열어 내용을 훑어보았다. 구축함 도입 사업과 관련된 천문학적인 액수의 리베이트 의혹. 또다시 거대한 권력과의 싸움이 예고되어 있었다. 강서연은 주저없이 파일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났다. 명령이라면 따라야죠. 그리고 썩은 살은 빨리 도려낼수록 좋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이미 새로운 전장을 향해 빛나고 있었다. 박진태 사건을 통해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가는 길이 외롭고 험난할지라도 그 길 끝에는 누군가의 삶을 지켜냈다는 보람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그녀가 군복을 입는 이유이자 존재의 증명이었다. 그녀는 편지를 소중하게 서랍에 넣고 정모를 단단히 눌렀었다. 그날 밤 강서연은 퇴근길에 잠시 한강변에 차를 세웠다. 화려한 서울의 야경이 강물 위에 비치고 있었고 평화로운 도시의 풍경은 그녀가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시금 상기시켜 주었다. 문득 박진태가 비아냥거렸던 말이 떠올랐다. 이곳은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강서연은 강물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니, 내가 있을 곳은 바로 여기야.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 약자들이 고통받는 곳, 정의가 필요한 그 모든 곳이 내가 서 있어야 할 전장이야. 그녀는 차에 다시 올라타며 운전병에게 행선지를 말했다. 진해의 해군 기지로 간다. 밤새 달려야 할 거야. 운전병은 백미러로 그녀의 결연한 표정을 확인하고 힘차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대령님, 안전벨트 꽉 매십시오. 차는 어둠을 뚫고 남쪽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박진태라는 거악은 사라졌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수많은 박진태들이 숨쉬고 있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에게는 이제 강서연이라는 두려운 심판자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 30년의 아성은 하루아침에 무너졌지만 그 폐허 위에서 피어난 정의의 꽃은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강서연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그녀의 칼날은 언제나 가장 어두운 곳을 겨누고 있을 것이다. 누군가가 또다시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그녀는 언제든지 나타나 증명해 보일 것이다. 그 말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착각이었는지를 대한민국의 밤은 깊었지만 강서연이 깨어있는 한 그 어둠이 마냥 짙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싸움을 이어가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며 그녀가 선택한 숭고한 사명이기 때문이다.